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사태 이후에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제가 나섬으로 해서 공연한 잡음이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태 이후에 2번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다 학술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워싱턴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제 소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열흘 전쯤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한국 발전에 관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 뉴델리에서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저기 지금 써 있듯이 해방 70년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0년 여기에 대한 세미나라고 해서 저는 학술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학술 모임이 아니구나. 이게 정치 모임이구나. 저는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 지금 강연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평소에 만나서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그때 왜 그만뒀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꼭 가야 됐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그 똑같은 그 질문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저를 비판한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고 황당했지만은 저는 그것이 저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국가관,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방치했다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올바른 국가관, 공정한 역사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최근 한 달 전에 기파랑에서 제가 문창극의 역사 읽기라는 책을 제가 발간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것도 사실은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까도 다 들으셨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장래가, 미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 때문에 여기 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우남의 나라 세우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앞에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사실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깊이와 폭이 저에 비교할 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슨 새로운 사실을 천착하는 것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관을 우리 대한민국 장래, 미래와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잠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남은 나라를 세우시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우신 공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과를 지적하기보다는 처음 나라를 세울 당시에 우남의 신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일 전에 하노이 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카라고 있는데 코이카 프로그램에서 월남 CEO들과 베트남 CEO들과 우리 거기 계시는 한국인 기업인들한테 한국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갔었습니다. 강연 제목은 제가 정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제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시는 지금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크레인들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과 똑같이 지금 고속도로가 막 지금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젊음이 지금 넘칩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하노이나 또 사이공을 가보시면 호지민 시티를 가보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젊은 나라구나 하는 걸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이 이곳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여기 공장을 지어서 제가 거기 지나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그만치 9만 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더 놀랄 것은 매주 2,500명씩 뽑는답니다. 종업원을 매주에 2,500명씩을 뽑아요. 근데 그 직접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2,500명이 들어오잖아요. 꼭 자기는 논산훈련소에 온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2,500명을 뽑으면 그 옆에는 지금 훈련받는 사람이 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 훈련을 한 다음에 공장에 투입하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가고 또 일주일 지나면 2,500명 뽑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럽니다. 출퇴근 버스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0대에서 800대라고 그럽니다. 그 삼성이 700대에서 800대의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수출하는 그 핸드폰이 베트남 수출에 우리 삼성 거지요. 베트남 수출의 17%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한국을 따라가자. 한국 같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발전 속도를 보면 우리 지난달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1차 5개년 계획을 했던 62년, 그때 우리는 87달러였습니다. 베트남이 도이모이라는 개혁 정책을 실시한 86년에 그때 그들 소득이 84달러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1979년 우리는 1674달러였습니다. 베트남은 2012년에 재작년이죠. 171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똑같이 80달러에서 20배가 넘는 1700달러의 지금 소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노이에서 이 정도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내에 베트남이 우리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미 2020년에 소위 우리 고속망 있죠? GTX. 고속망 건설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베트남이 더 전망이 밝습니다. 왜? 베트남은 인구가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거의 9천 몇백만입니다. 그리고 또 평균 연령이
29세입니다. 여기 다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거기서는 이렇게 늙은 어른들 뵙기가 힘들어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다 젊은이들. 만나는 여자분들 임신 안 한 분이 없어. 다 임신하고 있어. 그렇게 젊은 나라예요. 베트남은 우리하고 똑같이 유교 문화권입니다. 교육열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열이 높습니다. 또 베트남의 장래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넘쳐납니다. 베트남은 지금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베트남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소득은 지난 10년 동안 2만 달러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의 폐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아침 신문에 났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나도 우리 청년들은 겉보기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립을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가려고 하기보다는 국가가 주는 복지 안전망에 기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임금이 높고 노동조합이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여기서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치인들도 와 계시지만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또 저 때문에 그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언론은 또 지금 어떻습니까? 한반도 국제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의 국가들이 과연 우리를 보고 쫓아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겠지. 어떻게 안 되겠어? 이렇게 서로들 말하면서 관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베트남의 제 예를 들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후퇴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나라가 잘 사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로 물러선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후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후퇴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득을 몇천 달러 더 올리자, 또 무슨 일자리를 몇만 개 더 늘리자, 저는 지금 이런 계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탕에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그 미지근함 속에서 눈을 감고 지금 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막힌 뚝을 헐어내서 고여서 썩어 있는 물을 뽑아내고 거기에 신선한 물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게 정신혁명입니다. 며칠 전 이관효 총리가 돌아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인물, 20세기의 위대한 인물이 돌아가셨다고 세계에서 지금 다 조문을 갑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리관유 수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이승만 대통령, 하나 더 나가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 보석 같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리관유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내쫓았어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끝에, 그 말레이 반도 끝에 조그만 땅과 주변 섬을 가지고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관유 수상은 말레이시아와 싸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을 누구랑 했습니까? 전쟁은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과 했습니다. 이관유 수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이 박사가 자기 말 고분고분하게 안 듣는다고 어떻게 알았죠? 쫓아내려고 그랬지요. 쿠데타를 음모까지 했습니다. 그런 미국을 붙잡고 설득해서 이 박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박사가 지금 닦아놓은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 덕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이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과 미주국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나라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의 파운딩 파더, 건국 조상들은, 건국 선조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미국 지도자들이 반드시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세계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만든 워싱턴이나 해밀턴이나 메디슨이나 또 제퍼슨이나 이런 파운딩 파더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귀한 나라를 세울 때 생각했던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정신, 그걸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번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우리 지도자들이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더십 부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끌고 갈 리더십이 지금 절실합니다. 정객, 그냥 흔한 정치인, 정객이죠. 바꿔먹고, 뭐 돈 바꿔먹고, 이런 정객이 아니고, 진정한 정치가, 국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
그런 걸 가진 걸 스테이트먼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테이트먼십을 가진 정치인이 우리는 지금 필요합니다. 리관유 수상이 추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리관유 수상이 바로 20세기의 스테이트먼십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추앙을 받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그건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이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렵더라도 그걸 추구해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힘들지만 저분이 저걸 끌고 가니까 우리가 따라가야겠다 해서 국민이 따라갑니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게 진정한 스테이트먼십이라 이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럼 뭐를 가슴속에 품었습니까?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청년 시절 감옥에서 독립정신 쓰셨을 때도 이 박사는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나도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민주주의 그거라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분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미국과 특히 미국이 1945년 이후에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한국을 신탁 통치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탁 통치를 깬 분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입니다. 신탁 통치를 깬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미국은 뒤늦게야 특히 미국의 국무부 사람이나 대통령 주변 사람들 소련이 팽창 정책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야 이 박사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일 이 박사가 안 계셨고 미군이 철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 협상이란 협상이 있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박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작전명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에버레이디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박사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그때 서명을 하러 왔습니다. 이 박사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미국이 당신에게 한 것처럼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양보한 적이 없다 하고 한탄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대통령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다니 한 게 덜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때 딴 지도자가 계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딴 지도자도 이 박사처럼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 그러면 그냥 오줌을 지금 싸는 게 우리 현실인데 딴 나라가 그거 되겠습니까? 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떠나고 전쟁은 저질러 놓고 그건 뭐 이북에서 쳐들어왔지만 휴전선 가까이 가 있고 미국은 떠나고 우에는 소련이 있고 중공이 있고 또 북한이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지 않아도 우린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100년 전 그 구한말, 조선말과 지금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30년쯤이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 부상에 지금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은 또 어떻습니까? 김정은을 이번 5월 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도 지금 이 동북아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사드 배치를 놓고 지금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그 중국에다가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상의해서 협상하게 해라. 이건 이렇게 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을 중국해에 가서 이해를 구하자. 우리는 가만히 빠져 있고 중국과 미국이 협상을 하게 하자.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라,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아마 우리 이 대통령님은 호통을 쳤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게 하자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구한말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위기를 치렀습니다. 그때 조선의 고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의 고종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중립이다 하고 고종이 외쳤습니다. 중립은 이렇게 외친다고 중립이 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중립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먹혔습니다. 나라가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눈치 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식자들은 저 사람은 해양 세력이다. 저 사람은 대륙 세력이다. 마치 자기들이 말이지 세계에 무슨 지도 판도를 가지고 다 꿰듯이 너는 해양 세력, 나는 대륙 세력, 이렇게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나라, 우리 세력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국제정치라는 걸 단순히 권력 정치로 파악해가지고 힘이 센 나라에 가서 붙자.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옳은 논리입니까? 힘이 센 나라에는 무조건 붙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자유, 민주, 이런 가치를 공유한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동맹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우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그거 한번 돌아보자. 지금 이 나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유를 갖되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라가 분에 넘치는 복지를 약속할 때 나라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의 천덕꾸러기인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선택적 복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사태가 그 당시와 같이 지금 농지개혁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겠나? 아마 지금 우리는 북한이 무상분배를 해주니까 우리도 무상분배로 가야 된다. 모두 무상분배다. 그거 이겨낼 정치가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갔지요. 또 그 당시 국회의 소장파 의원들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했냐? 지주들한테 받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는 조금 받고, 그 차액은 정부가 물어내자. 이런 농지개혁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거 거부했습니다. 아니, 나라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걸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농지개혁안은 지주가 한테 갚을 돈이나 그 소장농이 낼 농지값이나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구입할 때는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뭐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당시 농민이 80%였습니다. 여기에 소장농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소장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사는 자기 재산, 자기 농토가 뭐라는 걸 깨우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땀을 흘려서 거기서 소득이 나면 자기 것이 된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무상 분배했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그걸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집단 농장 만들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내게 아닌데 다 국가 거라고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북한 잠깐만 가보십시오. 논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진짜 한번 보세요.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하루 해가 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는 건 뭡니까? 사유재산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사는 겁니다. 북한이 못 사는 이유도, 소련이 패망한 이유도 바로 이런 집단 농장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중국은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등소평이가 남부에서 강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배워야 된다.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경제를 들여오자. 정치는 지금과 같이 공산 독재를 하더라도 시장 경제만 들여오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G2 국가가 됐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똑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남이 이 농지개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게 뭡니까? 중산층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중산층입니다. 그래야 포퓰리즘, 민중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너 돈 줄게, 너 뭐 해줄게, 복지해 줄게,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중산층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승만 대통령은 자영농, 자작농을 기름으로 해서 중산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민주주의를 길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오바마는 뭣도 모르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는 그 교육 방향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결국은 교육 문제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직업 교육으로 가야 될 사람까지도 모두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산업 현장은 지금 여기서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력을 찾지 못해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다 중국,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또 직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남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자. 우남이라면 어떻게 했겠냐? 해방 당시 우리 문맹률은 80%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사람 가운데 8명이 다 글자를 못 읽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없는데도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아까 80%라 그랬죠. 불과 10년도 안 돼서 문맹률이 4.1%로 떨어졌습니다. 중학교는 6.1배가 늘었습니다. 대학은 8.5배가 늘었습니다. 그 인력으로 우리가 산업화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은 사실상 우남의 그런 교육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본다면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남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남은 그때 맞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학 교육을 진짜 시키려면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다면 대학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런 대학보다는 사실은 독일 같은 직업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직업학교를 나와서 자기 소질에 맞게 직업을 선택하게 합니다. 또 임금 차이도 대졸이나 또 그렇게 직업학교 나온 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해주면 누가 머리 싸매고 대학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겁나니까.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 자유당 때였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홈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홈룸 시간이면 우리가 자치적으로 학급의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가서 권위주의로 돌아섰지만 그분은 사실은 이 나라 백성들을 민주주의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렇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그 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왜? 난 학교에서 장기 집권은 안 된다.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야. 그게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나온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런 결과를 뻔히 나올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인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하여튼 민주주의를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이 박사는 쫓겨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너는 독재자다.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한테 지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이승만 박사는 만일 지금 살아계시면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민주 시민 교육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탄생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인 헌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하니까 뭐가 벌어졌습니까? 좌파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폄하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법치라는 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때 무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주장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민주시민은 그게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우리에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하라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과거의 판입니다. 정치하기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과거를 들추어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게 즉 과거 포퓰리즘이지요. 또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 책임이 없어. 남의 책임이야. 그런 책임 떠넘기기 포퓰리즘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문제가 모두 과거 정권 탓이고 지금 어려운 건 모두 재벌 탓이고 지금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사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 못한다. 이게 근데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잘못은 없고 모두 남의 탓만 합니다. 그러니 비판과 원망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거를 부추깁니다.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특히 젊은이 마음속에 상처만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힐링을 해준다, 무슨 힐링이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갑니다. 정치인 하려고 나서는 사람 중에서 힐링 안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힐링한다고 그럽니다. 힐링. 우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남은 그렇게 과거를 들추어내서 과거로 인기 얻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남은 미래를 지향했습니다. 미래를 지향. 그게 뭐냐? 반민특위사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나라를 우남은 반민특위를 결정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무조건 친일분자 청산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국회 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가 한번 우남의 얘기를 직접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민심을 가를 때가 아니다. 나라의 손해가 될 뿐이다. 친일과 친일파 처리는 민심이 복종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건국 초기에 앞으로 세울 사업에 더욱 노력을 해야지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를 비난할 때 친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친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처럼 일본을 미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분은 친일분자라면 치를 떠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니고 미래가 급했습니다. 미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테이트먼십,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트먼십은 뭡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승만 박사는 초기에는 여야를 안 가리고 골고루 등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승만 박사도 말년에 가서는 자유당 일색의 그런 내각을 짜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그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모든 내각을 구성하는데 전 파벌을 다 집어넣습니다. 1949년 초에 내각을 했는데 12개 부처 중에서 7개 부처는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조봉암 씨도 아마 그때에 들어갔을 겁니다. 조봉암 씨는 진보당 아닙니까? 그때는 무소속이었을 텐데. 만일 이 박사가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발 파당 싸움 이제 좀 그만하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우남의 나라 세우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2건국의 의미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탄생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서 폄하하고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새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게 제2건국입니다.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 가슴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남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의 신념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바로 며칠 전 리관유 돌아가셨을 때 그 싱가포르 종합병원 그 광장에 긴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광요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온 싱가포르 주민들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줄에 섰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분이 이광요, 그분이 싱가포르의 영웅이고 철인이며 싱가포르를 일으킨 슈퍼맨이다 라는 사실을 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부모들이 애들 손을 붙잡고 이승만 박사의 그 묘지에 가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의 영웅이 지금 묻혀 계시다.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